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66세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제 아들은 대기업 부장입니다. 그 아이가 회사 앞에서 저를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노점 때문에 인도가 지저분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회사, 사실은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나는 올해 66이다. 남들 말로는 이제 쉬어야 할 나이라지만 내 몸은 아직도 새벽 4시 반이면 먼저 눈을 뜬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그게 버릇이 되었고 그게 내 인생이었다. 창문을 조금 열면 찬 공기가 살 속으로 파고든다. 겨울 냄새는 언제나 비슷하다. 차갑고 건조하고 사람 마음을 괜히 서늘하게 만든다. 나는 전기장판을 껐다 켰다 하며 몸을 일으켰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펴며 관절을 풀었다. 이 손으로 반죽을 붓고 팥을 올리고 붕어빵을 뒤집는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머리카락에도 배고 속까지 배어도 나는 이 일로 아들을 키웠다. 내 아들 준호. 그 애는 지금 기업 부장이다. 사람들은 부장님 어머님이세요? 하면 내가 무슨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이 내게는 축복이 아니라 오래된 빚처럼 무겁게 매달려 있다는 걸. 준호는 어릴 때부터 야무졌다. 6살 때부터 동전 모으는 통을 따로 만들었고 학용품도 남들처럼 예쁜 걸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엄마 이거 안 사도 돼. 그러던 애였다. 그런 애가 커서 부장이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준호는 나를 숨기기 시작했다. 전화는 내가 먼저 걸었다. 밥은 먹었니? 감기 조심해. 손주 사진 좀 보내봐. 그러면 준호는 늘 바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회의 들어가야 돼. 끊을게. 엄마, 지금 운전 중이야. 엄마, 나중에. 나중에라는 말은 언제나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다. 장소는 늘 같은 곳이었다. 대로변에서 시장으로 꺾이는 모퉁이. 회사원들이 점심 먹고 커피 들고 지나가다가 아, 뜨끈한 거 먹고 싶다 싶어 멈추는 자리. 학생들이 학교길에 1,000원짜리 쥐고 오기도 하고 택배 기사들이 아줌마 팥 3개만 하며 숨 고르는 자리. 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본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더 솔직해진다. 추우니까 급하니까 마음이 더 날카로워진다. 아줌마 카드 돼요? 아유 안 돼요. 현금만요. 아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에 상처받을 정도로 나는 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내게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아들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였다. 깔끔한 코트, 비싼 향수 냄새, 내 삶을 낡았다고 보는 눈빛. 나는 붕어빵을 뒤집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봤다. 저 멀리 유리로 번쩍이는 건물. 내가 자주 지나치기만 했던 그 건물 앞에서 준호가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야?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꿀꺽 삼켜졌다. 나는 손을 멈추지 못했다. 반죽이 흘러내리고 팥이 삐져나오고 붕어빵 한 마리가 타기 시작하는데도 시선이 준호에게 붙어버렸다. 준호는 다른 사람 둘과 함께 있었다. 정장 차림 남자 둘. 나보다 훨씬 어린 얼굴인데도 표정은 어른 흉내를 내는 것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준호는 그들 앞에서 웃고 있었다. 내가 본 준호의 웃음 중에서 제일 회사원 같은 웃음이었다. 나는 괜히 뒤로 몸을 숨겼다. 가판대 뒤로. 붕어빵 기계 뒤로. 내가 왜 숨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준호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봤다. 정확히 말하면 내 가판대를 봤다. 내 붕어빵 간판을 봤다. 그리고 내 쪽을 스쳐 지나갔다. 눈이 마주쳤는데도 준호는 못 본 척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애는 나를 못 본 게 아니었다. 봤다. 봤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갔다. 심지어 그 다음 말이 나를 더 깊게 찔렀다.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야, 여기 붕어빵 냄새 미쳤다. 한 봉지 사갈까? 그러자 준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이런 데서 사 먹지 마.
위생도 모르잖아. 아니, 그냥 길거리 감성으로. 길거리 감성? 감성은 무슨 요즘 이런 노점들 때문에 인도도 지저분해지고 민원도 많아. 준호의 말투는 내가 알던 내 아들의 말투가 아니었다. 그건 나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투였다. 정작 남자가 웃었다. 그래도 따뜻하긴 하겠다. 아줌마 한 봉지. 그 순간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니까. 시간 없어. 가자. 그 말은 단순히 붕어빵을 거절한 말이 아니었다. 그건 내 삶 자체를 거절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기계 옆에서 뜨거운 김을 얼굴에 맞으며 서 있었다. 뜨겁지도 않았다. 그냥 속이 차가웠다. 준호는 그대로 들어가 버렸다. 유리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고 준호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붕어빵을 꺼내다가 손을 대었다. 아! 소리가 나왔는데도 눈물은 안 났다. 눈물은 이상하게도 그때는 안 나온다. 사람이 정말로 무너질 때는 울 힘도 없다는 걸 나는 그날 알았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어쩐 일로 먼저 전화인가 싶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요즘 어디서 장사해?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애가 나를 봤구나. 분명히 봤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누가 우리 회사 근처에서 붕어빵 판다길래. 그래서? 아니, 거기서 하지 마. 준호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내 인생을 옮기라고 명령하듯. 나는 웃음이 나왔다. 거기서 하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봐. 우리 회사 사람들. 그래서? 엄마 제발 좀. 제발 좀. 그 말 속에 든 뜻을 나는 다 알아들었다. 엄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부끄러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오늘 내가 거기 있었지.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봤어. 내가 나를 봤는데도 그냥 지나갔잖아. 엄마, 내가 언제? 그리고 너 뭐라 그랬는지도 들었어. 지저분하다고. 노점 때문에 인도가 더럽다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 회사에서는 엄마가 부끄럽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내 마음이 부서져서였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잖아. 근데 내 인생도 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는 여기서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 시선이 노점 붕어빵 엄마 나는 더 위로 가야 돼. 임원도 바라봐야 되는 자리야. 그래서 엄마가 걸림돌이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이해.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준호야. 너 내가 붕어빵 판 돈으로 대학 갔어. 알아. 너 내가 새벽마다 손대고 허리 부서지면서 번 돈으로 정장 사 입었어. 엄마. 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코트도 엄마 붕어빵 몇천 개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야.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너 힘든 거 엄마가 왜 모르겠니? 그럼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회사 근처에서 하지 마. 부탁이야. 나는 그 부탁이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았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의 삶을 숨겨달라고 부탁한다. 그래. 알겠다. 안 할게. 준호가 안도하는 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근데 준호야. 응? 너도 내 부탁 하나 들어줘라. 뭔데?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또 나중에.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내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보다 더 괴로운 건 내 자식이 사람을 버렸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노점 붕어빵 지저분해. 내가 지저분했나? 내가 부끄러웠나? 아니.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준호의 마음이 부끄러웠다. 새벽 2시쯤 나는 부엌으로 나갔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부엌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오래된 누런 봉투. 내가 한 번도 뜯지 않았던 봉투였다. 사실 그 봉투는 2달 전 어떤 사람이 두고 간 것이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가판대 앞에 서서 한참 나를 쳐다봤다. 붕어빵을 사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확인하듯 보는 눈빛이었다. 어머님 혹시 김순옥 여사님 맞으십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내 본명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들 그냥 아줌마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누구세요? 남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저는 예전에 회장님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나는 그 단어를 내 인생에서 지운 지 오래였으니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전 그냥 붕어빵 파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직도 명의가 살아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걸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남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전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남자는 봉투를 가판대 위에 놓고 갔다. 제발 한 번만 보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그 봉투를 집으로 가져왔고 무서워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잊고 있었다. 오늘 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그 봉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입구를 뜯자 종이 몇 장이 나왔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주주명부. 최대 주주 김순옥 지분율 37%. 내 이름이었다. 지금도 그 이름은 살아있었다. 내가 아무리 숨겨도 내가 아무리 지워도 그 이름은 종이 위에서 법 위에서 살아있었다. 2번째 장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테크놀로지. 준호가 다니는 회사였다. 준호가 더 위로 가야 한다고 말하던 그 회사. 준호가 부장 직함을 달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회사. 3번째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 일정. 그리고 마지막 장. 그건 짧은 메모였다. 회장님,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현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행사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회사. 준호가 다니는 회사. 준호가 임원 되겠다고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악착같이 매달리던 그 회사. 그 회사가 내 회사였다. 나는 그 회사 이름을 속으로 한번 천천히 불렀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내가 처음 그 이름을 만들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가고 빚만 남았을 때, 아이를 업고 공장을 돌며 일감을 구하던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불렀다. 아줌마, 기계 부품 납품할 수 있어요? 대기업 하청 물량인데. 나는 기계가 뭔지도 몰랐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살아야 했으니까. 아이를 살려야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작은 하청 공장이었다. 내가 직접 기계를 배우고 도면을 보고 납품을 했다. 밤새 일하고 손에 기름이 새까맣게 묻어도 참았다. 그리고 회사가 커졌다. 하청에서 직접 생산으로 작은 공장에서 큰 공장으로 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다.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한 게 사장님, 제가 경영 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주식 상장하면 대박입니다. 사장님,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공장 돌리는 건 알았지만 회사 경영은 몰랐다. 그래서 믿었다. 그 사람들을 믿고 회사를 맡겼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아들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회사는 저희가 잘 굴릴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준호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 회사는 잘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와서 말했다. 사장님, 지분 정리 좀 하셔야죠. 세금 문제도 있고. 나는 잘 모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알았다. 내 지분이 쪼개졌다는 걸. 내 이름이 서류 뒤로 숨겨졌다는 걸. 하지만 나는 그냥 참았다. 회사가 잘 돌아가면 되지. 아들이 대학 가면 되지. 그렇게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 밀려났다. 그리고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나는 그 회사를 추천했다. 엄마가 아는 회사인데 좋은 데야. 거기 한번 지원해봐. 준호는 합격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나는 준호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 아들이 일한다. 그게 내 유일한 자랑이었다. 근데 준호는 몰랐다. 그 회사가 엄마 회사인 줄. 나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내 이름이 사라진 후였으니까. 나는 조용히 봉투를 덮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내 인생이 있지. 내 인생도 있고. 그럼 이제 엄마 인생도 엄마 뜻대로 살자. 다음 날 나는 붕어빵 값 한 대를 접었다. 사람들은 아줌마 오늘 안 나오셨네? 하고 지나갔고 단골 할아버지가 전화까지 했다. 아줌마 어디 아파?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일 좀 보러 가요. 나는 장롱 안 깊숙한 곳에 있던 정장을 꺼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아니 입을 수 없었던 옷.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 입는데 내 모습이 낯설었다. 붕어빵 파는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어제 준호가 내게 했던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나는 통화 녹음을 평소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는 손이 저절로 그 버튼을 눌렀다. 내가 뭘 느꼈는지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다. 노점 지저분 회사 사람들.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키운 건 부장 만들려고 키운 게 아니다. 사람 만들려고 키웠다. 나는 가방 안에 봉투를 넣었다. 주주명부, 주주총회 일정, 그리고 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어빵 앞치마를 접어 넣었다. 그 앞치마는 내 수치가 아니었다. 내 훈장이었다. 나는 문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거다. 내가 나를 숨기려 했던 그 자리에서 엄마가 누군지. 주주총회 접수대 앞에서 준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람은 놀라면 소리를 지른다지만 준호는 소리도 못 냈다. 입만 벌린 채 내가 내민 종이를 번갈아 보다가 내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사람들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회사 로비는 늘 조용했지만 그날만큼은 숨소리까지 크게 울렸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 나는 낮게 말했다. 퇴근하고 전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엔 이해가 아니라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 표정을 보며 나는 마음 한켠이 아렸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이건 오래 미뤄둔 진실이었다. 그날 밤 준호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지도 않았다. 대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집 안쪽 장롱 맨 아래. 이사할 때마다 꼭 가져왔지만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테이프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상자를 열자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먼지와 잉크, 오래된 시간의 냄새. 맨 위엔 낡은 노트가 있었다. 표지는 헤어졌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다. 노트를 펼치자 네 글씨가 보였다. 첫 거래처. 1998년 3월. 그때 나는 40이 채 안 됐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돈은 없었다. IMF가 세상을 집어삼키던 해였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길로 나앉았고 나는 아이 손을 놓칠까봐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때 내가 가진 건 세 가지였다. 사람 보는 눈, 숫자, 감각, 그리고 버티는 성질. 처음엔 작은 하청이었다. 공장 하나 직원 10명도 안 되는 곳. 원자재를 싸게 구해와서 마진을 조금씩 남겼다.
남들 다 손 털고 나갈 때 나는 남았다. 밤샘 작업도 했고 사무실 바닥에서 잔 날도 많았다. 노트에는 그 시절의 숫자들이 빼곡했다. 매출, 인건비, 원가, 세금. 그리고 노트 가장자리에 적힌 작은 메모들. 준호 학원비, 준호 운동화, 준호 급식비 밀림. 나는 회사를 만들 때도 아이를 생각했다. 튼튼하고 오래가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회사. 그 이름은 지금도 준호가 다니는 그 회사의 간판에 그대로 달려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을 지웠다. 회사가 커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투자자, 임원, 전문가. 그들은 내게 말했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더 큽니다. 상장도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전면에 계시면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가족 노출은 리스크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때 준호는 중학생이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듣는 말들이 떠올랐다. 너네 엄마 회사인데 뭔가 수상한 거 아니야? 돈이 어디서 났어? 그런 말들이 아이 귓속으로 파고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게 무서웠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내가 뒤로 물러나자. 이름을 빼자. 아이만은 평범하게 키우자. 전문 경영인을 세웠다. 주식은 신탁으로 묶었다. 의결권은 남겼지만 얼굴은 숨겼다. 사람들은 나를 창업주라 불렀다. 그러다가 옛 회장님이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게 편했다. 아니,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 대신 붕어빵을 택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붕어빵이었냐고. 이유는 단순했다. 붕어빵은 거짓말을 못한다. 겉이 타면 바로 드러나고 속이 비면 한 입에 들킨다. 값도 정직하다. 1,000원이면 1,000원어치의 따뜻함을 준다. 그리고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내 착각이었다. 며칠 뒤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다. 눈밑이 꺼지고 말 수도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앉아. 그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준호는 손을 떨며 컵을 잡았다. 임원 회의가 열렸어. 그래서? 내가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유는 경영 판단 미흡, 리스크 관리 부족.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사적인 리스크. 사적인 리스크. 그 말이 웃겼다. 엄마 때문이냐? 내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내 배경을 조사했대. 그래서 내 위에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아.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모르겠어. 근데 다들 수군거려. 내가 능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있어서 올라왔다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이 썼다. 준호야. 응. 사람들은 내가 부장인 이유를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곧 그 생각을 바꾸게 될 거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엄마, 도대체 엄마는 뭐야? 왜 회사에 그런 걸 내밀었어?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회사의 시작이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뭐? 너 회사 이름 알지? 테크놀로지. 그 이름 내가 지었다. 준호의 입이 벌어졌다. 엄마가 뭐? 창업주. 최대주주. 그게 나였어. 준호는 그 순간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거짓말이지. 아니.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붕어빵. 붕어빵 판 건 너 키우고 나서부터다. 그 전에는 공장 돌렸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왜 말 안 했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필요 없었어? 너를 지키는 데는.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울었다. 어릴 적처럼 울었다. 소리를 삼키며 고개를 숙이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언젠가 해야 했던 이야기였으니까. 하지만 울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다. 회사에는 시간이 없었다.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회사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회장님, 말해. 임원진 쪽에서 회사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증거는 이사회 비공식 회의록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투자사와 접촉한 정황도 있습니다. 준호는 정리 대상입니다. 주주총회 직후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저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내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버려지려 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회사에서. 그날 밤 나는 붕어빵 앞치마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접었다. 깨끗하게 주름지지 않게.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나는 속으로 말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주주총회 준비하겠습니다.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신탁계약상 최대 주주 권한은 유효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다만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겁니다. 알아. 준비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준비됐어. 그날 나는 회계사도 만났다. 그리고 오래전 나와 함께 바닥에서 시작했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아직 있니? 예, 아직 이 회사에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니? 언제든지요. 회장님. 그날부터 회사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았다. 창업주가 움직인대.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한대.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 근데 오래전 사람이래. 임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고 변호사와 통화하기 시작했고 회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최대 주주가 누군지. 준호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믿지 못했다. 엄마 진짜 주주총회 나가는 거야? 응. 사람들이 다 볼 텐데. 그래야지.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다. 너는 내 자리에 서 있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준호에게 메시지가 왔다. 내일 10시 회장실로 오십시오. 발신 이사회 사무국.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내게 물었다. 엄마 내일 뭐가 있는 거야? 권고사직 통보하는 건가?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일은 내가 나를 숨기려 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진짜 주인을 보게 되는 날이다.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회사 단체 문자였다. 공지 내일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전 임직원 대강당 집합. 준호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임시 주주총회? 갑자기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챙겼다. 그 안에는 주주 명부와 옛날 노트와 그리고 붕어빵 앞치마가 들어있었다. 엄마. 응. 무서워.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무섭다. 근데 말이야.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어. 지금이 그때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붕어빵 파는 엄마가 아니라 회사 세운 사람. 나는 현관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다. 준호야, 이제 엄마가 내 앞에 서겠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엄마가 오늘은 내 방패가 되어줄게. 주주총회 전날 밤 준호는 거의 잠을 못 잤다. 그의 눈밑은 시커멓게 꺼졌고 말수는 더 줄어 있었다. 사람은 겁을 먹으면 말이 없어진다. 특히 자기가 믿고 서 있던 바닥이 흔들릴 때는 더 그렇다. 아침 8시. 준호는 회사로 향했고 나는 집에 남아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사람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였다. 회장님, 말해. 임원 쪽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로 모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매각 안건을 오늘 회의에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부장님을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켠이 찌르듯 아팠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자식이 도마 위에 오르는 걸 모른 척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번엔 내가 나서야 했다.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번에 부장 몇 명 잘린다더라. 부준호 부장도 위험하대. 집안이 좀 그렇다던데. 집안이 좀 그렇다. 그 말은 언제나 편리했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더 잔인했다. 회의실 문 너머에서 준호는 그 말을 직접 들었다. 임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 배경도요. 다른 임원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기가 한때 내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낀 표정이었다. 노점 지저분 회사 사람들. 그 말들이 이제는 준호를 향하고 있었다. 그 애는 그제야 알았을 것이다. 칼은 언제나 양쪽 날이 있다는 걸. 그날 점심 준호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왔다. 며느리는 언제나 단정했다. 말투도 부드럽고 웃음도 정확한 각도로 지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며느리, 똑똑한 아내의 전형이었다. 여보, 여기 왜 왔어? 소문이 너무 커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더라. 둘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얘기 어디까지 퍼진 거야?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은 알아. 그럼 더 큰일이잖아. 뭐가? 여보, 현실 좀 봐. 며느리는 말을 골랐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히 말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정리? 어머님이야. 여보 인생에서.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여보, 나 냉정해질게. 며느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님이 회장이든 뭐든 지금은 리스크야. 어머님이 앞에 나서면 여보는 끝이야. 사람들은 낙하산이라고 볼 거고 여보 능력은 사라져. 준호는 손에 쥔 컵을 꽉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기울였다. 어머님이 물러나셔야지. 이미 물러나 계셔. 아니, 완전히. 그 말은 연을 끊으라는 말이었다.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살았잖아. 우리 애들은 이제 우리 차례야.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찍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이 회장이면 뭐해. 지금은 붕어빵 파시던 분이잖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어. 여보가 지금까지 쌓은 게 다 무너져.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여보가 선택해. 어머님이냐 우리 가족이냐.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아 차가워진 커피를 바라봤다. 그 시각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서류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사회가 절차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 주주총회 전 매각 추진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더군다나 주주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그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일 전부 멈추게 하죠. 회계사가 옆에서 덧붙였다. 장부도 정리됐습니다. 임원 몇 명은 꽤 위험합니다. 얼마나? 형사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횡령 정황이 명확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건 결심이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런데 부장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내일 회의에서 부장님이 공격받을 겁니다. 낙하산 의혹, 배경 논란 임원들이 그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그럼 내가 막아야지.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엄마, 말해. 내가 잘못한 거 많아. 알아. 근데 지금은 회사가 먼저야.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준호야. 응. 내일 회의실에서 너는 선택해야 한다. 뭘? 내가 사람인지 자리인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 와이프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나도 알아. 어떻게? 나도 귀는 있다. 준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너는 내가 선택해. 엄마는 엄마대로 할 거야. 엄마. 근데 준호야, 하나만 기억해라. 준호가 조용히 들었다. 사람은 자리를 잃어도 다시 채울 수 있어. 근데 사람을 잃으면 그건 영영 못 채워.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밤이 깊어갔다. 회사 건물은 불이 거의 꺼졌지만 몇 층만은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임원들이 모여있는 층이었다. 그들은 웃으며 술을 마셨다. 내일이면 끝이야. 노인네 하나 정리하면 되지. 주주 명단에만 있는 유령 같은 존재. 부장 하나쯤이야. 어차피 능력도 별로였어. 그 말들이 녹음 파일로 남아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정장이 걸려 있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그러나 버리지도 못했던 옷. 나는 그 옷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붕어빵 앞치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졌다. 기름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 앞치마로 아이를 키웠다. 이 앞치마로 세상을 견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옷을 입어야 할 때였다. 나는 앞치마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내일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 날이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보여줄 날이다. 엄마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새벽 4시 반. 몸이 저절로 깼다. 하지만 오늘은 붕어빵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66의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이 있고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회사를 세우던 그때와 똑같았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준호야. 오늘 엄마가 내 앞에 서겠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엄마가 오늘은 내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라졌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숨이 막히는 정적이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구두 소리가 하나씩 멈췄고 임원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농담을 나누던 사람들 얼굴이 아니었다. 스크린에는 녹취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날짜, 시간, 참석자 이름. 그중 몇 개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나는 회장석 앞에 서지 않았다. 일부러 한 발 비켜섰다. 사람들이 나를 노인으로 보든 회장으로 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이 방에서 누가 진짜 힘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회의를 시작하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끝까지 닿았다. 이사회 의장이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매각 안건부터 보고하시죠. 내가 말했다. 한 임원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회장님, 이건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권 구조부터 설명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회계사가 앞으로 나왔다. 차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했다. 현재 최대 주주는 김순옥 회장님이십니다. 의결권은 34.7%. 신탁 포함 시 과반을 넘습니다. 순간 방안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임원이 소리쳤다. 우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그래서 문제죠.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주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대 사안 추진.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나는 그제야 임원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들 눈에는 공포가 떠올라 있었다. 권력을 잃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다.
녹취 파일 하나가 재생됐다. 노인네 하나만 정리하면 끝이야. 부장 하나쯤이야.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았다. 녹취가 흐를수록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나는 준호를 봤다. 그 애는 회장실 한쪽에 서서 두 손을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가 속했던 세계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한 임원이 외쳤다. 불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다만 회사 서버에 저장된 회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부 고발자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말에 누군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나는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 있는 동안 당신들이 뭘 했는지도. 나는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다. 비자금 흐름, 계열사 거래, 위장 계약.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부로 이사회는 전면 재편합니다. 매각 안건은 철회. 해당 임원들은 직무 정지. 방안이 얼어붙었다. 그때 준호의 이름이 불렸다. 준호 부장. 준호가 움찔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 애는 몇 초를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왔다. 그 몇 걸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이었을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여기 남아 이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자리를 지킬지,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나갈지. 나가면 끝입니다.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나가면 시작이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다. 며느리였다.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사람 참 빠른 여자였다. 어머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 눈에는 계산이 있었다. 여보. 며느리가 준호를 불렀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 말에 방 안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여기서 나가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도 집도 다 위험해져. 준호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어제 한 말 기억하니?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사람은. 나는 말을 이었다. 충분히 살았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려서 얻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회장실의 공기가 갈라졌다. 준호는 나와 아내와 임원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절망했다. 며느리가 급히 말했다. 여보, 지금 무슨. 그만해. 준호가 처음으로 아내를 끊었다. 나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엄마를 숨기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짧게, 아주 짧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팠지만 따뜻했다. 준호가 회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나는 말했다. 준호야. 그 애가 멈춰섰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갔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를 따라 나갔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임원들을 바라봤다. 오늘부로 준호 부장은 모든 직책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순간 회장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확하고 무거운 발소리.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수사관들이었다. 이게 무슨. 한 임원이 비명처럼 말했다.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영장을 보였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과 함께 몇 명의 임원들이 일어섰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힘이 풀려서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붕어빵 냄새가 그렇게 지저분했나요? 임원들이 나를 봤다. 그 냄새로 이 회사가 살아왔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가방에서 붕어빵 앞치마를 꺼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이게 부끄러운 거였으면 애초에 이 회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탁자 위에 펼쳤다. 준호는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때 준호가 뒤돌아봤다. 회장실 문틈 사이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어른이 되거라. 수사관들이 임원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스쳐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현실이었다. 회장실이 텅 비었다. 변호사와 회계사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저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도 붕어빵 사 먹던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이 건물을 올려다보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붕어빵 장사를 하며 저기 저 높은 곳에 준호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오늘은 준호가 저기서 내려왔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응. 나 지금 뭐 해야 돼? 나는 웃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찾아. 준호가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엄마는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가방 속 붕어빵 앞치마를 만졌다. 엄마는 다시 붕어빵 팔까 봐. 엄마 그건. 나는 준호의 말을 끊었다. 부끄러운 거 아니야. 엄마 인생이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 알아. 정말 정말 미안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보여줘. 그게 엄마한테는 더 중요하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회장실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회사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후 이 회사는 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준호도 달라질 거라는 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겨울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붕어빵 앞치마를 꺼내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당분간은 이 앞치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혼잣말을 했다. 준호야. 엄마가 내 앞에 섰다. 이제 너는 내 앞에 서라. 엄마 뒤가 아니라 내 길 위에.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어온 뒤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다.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또렷이 들릴 만큼 공기는 팽팽했다. 임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다. 나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거짓말은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말했다.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임원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의 인생이 아니라 이 회사의 다음 날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회장실 안에서 메아리 쳤다. 임원들이 끌려나갔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서류만 남았다. 이름표도 명함도 권력의 흔적도 모두 비어 있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다. 테크놀로지 임원 비리 수사. 경영 공백 우려. 사람들은 또 말하겠지. 역시 큰 회사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사람이 달라지면 회사도 달라진다는 걸. 며느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재산 분할 및 양육권 관련 협의 요청.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도 피로가 먼저 떠올라 있었다. 엄마, 말해. 나 이혼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릴 생각은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난 뒤였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말했다고 했다. 당신은 엄마 덕 본 거야. 낙하산이라고 다들 알아. 평생 그 꼬리표 달고 살 거야. 그 말에 준호는 이렇게 답했단다. 아니, 나는 엄마 덕분에 살았어. 그걸 부끄러워했던 내가 부끄러워. 그 말이 그날 내가 들은 가장 큰 사과였다. 회사는 빠르게 정리됐다. 비어있던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현장을 지켜온 사람들이 앉았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더럽혀본 사람들이었다. 나는 회장실에 다시 앉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 맨 끝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엔 오래갈 회사를 만듭시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눈에는 두려움 대신 책임이 있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럼 회장님께서 직접.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내 역할이에요. 준호는 회사를 떠났다. 사표를 내고 나오는 날 그 애는 회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예전에 붕어빵을 팔던 자리를 봤다고 했다. 엄마. 응. 그 냄새 아직 나는 것 같아. 나는 웃었다. 그게 사람 사는 냄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그게 진짜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엄마, 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여기서 일하시는 거 숨기려고 했던 거. 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됐다. 내가 달라졌으니까. 준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경영이 아니라 현장이었다. 작은 협동조합에서 이름 없는 자리에서 일했다. 아무도 그를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냥 준호 씨, 준호 형이라고 불렀다. 그게 좋다고 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며느리와의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나눌 재산이 별로 없었다. 준호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진 것도 함께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손주는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그 아이가 달려오면 나는 매번 무릎을 굽혔다. 허리가 아파도 상관없었다. 할머니, 붕어빵 만들어줘. 그래,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그 아이 앞에서는 나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몇 달 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나는 다시 붕어빵 기계를 꺼냈다. 장사는 아니었다. 아이들,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얼마예요? 오늘은 공짜다. 많이 가져가. 붕어빵을 건네며 나는 손을 대었다. 아차 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 났다. 이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준호가 옆에서 도왔다. 앞치마를 메고 반죽을 붓고 팥을 올렸다. 서툴렀지만 진지했다. 엄마. 응.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사람이 왜 일을 하는지. 뭘 위해 사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애는 이미 알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회사는 다시 안정됐고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 준호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명함은 없었지만 얼굴은 편안해졌다. 가끔 준호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내가 사람 됐는데. 준호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나를 포기 안 해서 고마워. 어느 날 준호가 또 물었다. 엄마, 그때 왜 끝까지 참았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은 자식 앞에서라도 자기 인생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 자식도 배운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 더 이상 수치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있는 건 담담함이었다. 어른의 눈빛이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나는 붕어빵 기계를 접었다. 이번엔 정말로. 가판대를 정리하며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부장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사람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더라. 준호가 내 옆에서 대답했다. 엄마. 응. 나 이제 엄마를 숨기지 않을게. 아니, 자랑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나니까. 내 엄마니까. 준호가 웃었다. 그래, 우리 엄마니까. 그날 붕어빵 냄새가 골목에 오래 남았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섰고 웃었다. 아이들이 달려왔고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인생은 체면을 내려놓은 뒤에 시작된다는 걸.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손주를 안고 걸었다.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손주가 준호에게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준호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야.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진짜? 응,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야. 나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슈퍼히어로라니. 나는 그냥 붕어빵 파는 엄마였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가 물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글쎄, 또 뭐든 하겠지. 살아있으면 할 일은 생기니까. 준호가 웃었다. 엄마는 진짜 안 변해. 나도 웃었다. 변하긴 뭘 변해. 나는 원래 이랬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다. 첫 거래처. 1998년 3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었다. 2025년 겨울.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한다. 노트를 덮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내 앞에 섰다. 이제 너는 내 앞에 서라. 엄마 뒤가 아니라 내 길 위에. 그리고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건 체면을 지킬 때가 아니라 체면을 내려놓을 때라는 걸.